안녕하세요. 열공뮤직의 역사 선생님 고소연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시게 될 건데요. 청동기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국가가 건설되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고조선입니다. 오늘 고조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고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청동기 시대부터 알아야 고조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건설되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청동기 시대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2000에서 1500년경 발생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숫자는 전혀 의미 없다. 왜냐면 유물과 유적이 새로운 게 발견되면 바뀔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선사시대 할 때. 자, 근데 이 청동기 시대가요, 어느 지역에서 발전을 하게 되냐면 만주와 한반도에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쌤이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요, 학교 시험에서 중요하다기보다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들, 만주와 한반도는요, 우리 민족의 역사의 무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도가 있을 때 만주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광개토대왕이 달렸던 벌판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만주 지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만주지대가 중국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는 우리 민족의 땅이었어요. 여러분들 배달 음식 시켜 먹으실 때 무슨 어플 쓰세요? 배달의 민족 쓰시죠. 우리 민족이 여기서 발생한 우리 민족을 사실은 배달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온 언어 유희가 배달의 민족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요 배달족의 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건 뭐야? 만주와 한반도에서 자체적으로 청동기가 만들어진 것이지 중국의 본토에서 건너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웬만하면 선진 문화가 사실은 중국에서 건너온 게 많기 때문에 청동기도 중국에서 건너왔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쌤이 강조를 하고 시작할게요. 자, 청동기 시대. 우리가 이제 시기 구분을 할 때 이 시기는 도구를 기준으로 구분했었죠. 청동기 시대에는 도구에서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으니 바로 뭐다? 금속기가 드디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금속기. 구석기 시대, 석기 시대는 석기 시대였어요. 돌을 쓰다가 드디어 금속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큰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자,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동기로서 무엇을 사용했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 청동기는요, 금속이지만 특징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희소합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재료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재료를 잘 섞어야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 청동기라고 하는 첨단 기술을 소유할 수 있었던 사람은 지배층이었을까요? 피지배층이었을까요? 지배층이었겠죠. 그래서 주로 지배층의 무기나, 이거를 지워서 쓸게요. 헷갈리실 수 있어서. 지배층의 무기나 제사용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쓰거나 무기로 사용을 했다.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 비파라고 해서 이제 동양에서 전해지는 이렇게 생긴 악기가 있어요. 그 악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인데 오늘날식으로 생각하면 약간 바이올린 같이 생겼죠. 이 비파형 동검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 거울이 사용되었는데 이때 사용된 거울이 바로 거친 무늬 거울이에요. 거친 무늬 거울. 무늬가 거칠다라고 해서 거친 무늬 거울인데 이 거친 무늬 거울과 청동 방울은 제사용 도구였습니다. 제사할 때 어떻게 썼냐면요. 내가 이제 제사장인데 목에다가 청동 거울을 메고 있어. 이 거친 무늬 거울을 메고 있고 이런 데다가 방울 같은 걸 메거나 손에 들고서 있으면 이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면 아, 저 사람 진짜 뭔가 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배층의 무기와 제사용 도구로 특히 사용됐다는 거. 비파형 동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나 청동기가 지배층만 썼다라고 하면 피지배층, 일반 사람들은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여전히 석기를 사용합니다.
석기 중에서도 뭐겠어요? 다시 구석기로 돌아와서 뗀석기 쓸 리는 없겠죠. 간석기를 여전히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간석기 여러분들 반달돌칼 꼭 기억해 주세요. 반달돌칼. 말 그대로 반달 모양으로 생겨서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구멍이 2개가 뚫려 있어요. 뭐 사진 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요 구멍은 왜 뚫려 있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요걸 이제 손에 잡으려면 끈 같은 게 연결되면 좋으니까 끈을 넣는 데 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뭐에다가 썼냐면 얘를 이렇게 잡고서 요 날 부분을 갖다가 벼 이삭을 베는 데 썼어요. 농기구라는 뜻이죠. 반달돌칼 꼭 기억해 두시고 뭐 바퀴날 도끼 이런 거 사용했다. 한마디로 뭐다? 여전히 농기구는 돌을 사용했다. 왜? 청동기가 희소해서 지배층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우리가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농사 지은 생산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톡이라는 걸 사용하기 시작했죠. 우리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다면 요 시기에는 미송리식 토기와 민무늬 토기가 대표적입니다. 미송리식 토기와 민무늬 토기. 쌤이요, 이 미송리식 토기가 좀 중요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토기의 입이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요. 미송리식 토기의 가장 큰 특징은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손잡이가 달려있는 토기가요, 미송리식 토기 말고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손잡이가 있다, 미송리식 토기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이 안 좋은 그림 실력으로 굳이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는 이유는 사진 자료로 잘 출제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청동기와 석기와 토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갔던 시기이다. 자, 그 다음 이 시기의 사회 모습을 보면요. 아까 이제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신석기 시대랑 구석기 시대에서 쓰이지 않던 용어가 쓰였죠. 바로 뭐였어요? 청동기는 지배층만 썼고 피지배층은 여전히 석기를 썼다라는 표현을 쌤이 사용했죠. 그겁니다. 바로 이 시기부터요. 강한 자와 약한 자, 계급이 높은 자와 낮은 자로 나뉘기 시작해요. 어려운 말로 계급이 분화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계급이 나뉘어요. 우리 구석기, 신석기는 평등사회였으나 이때부터 평등사회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왜인지 요 밑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농사가 최초로 시작된 게 언제죠? 농사는 신석기였죠. 근데 신석기 시대에 뭐는 안 된다고 했어? 벼농사는 안 된다고 했어. 왜냐하면 벼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대는 기술이 발달해야 되고 기후 조건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요. 근데 요 청동기 시대 때부터 기술이 조금 발전하면서 벼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벼농사. 근데 벼농사 시작이 계급을 나뉘게 할 정도로 중요하냐? 엄청 중요해요, 얘들아.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엄마 아빠 대신 밥 지어 보신 적 있으세요? 밥을 지을 때요, 이렇게 밥통이 있으면 쌀을 처음에 이만큼만 놓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물을 요만큼 넣고 압력밥솥을 닫아서 취사를 누르고 기다려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난 분명히 쌀을 이만큼만 담았는데 밥솥을 열어보면 쌀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이게 쌀의 특징이에요. 같은 양으로도 더 많이 먹을 수 있게끔 부풀어요,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농사 지어도 벼농사 지을 때랑 뭐 조나 보리를 농사 지을 때 내가 수확할 수 있는 양 자체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가족이 예전이랑 똑같이 농사 지었는데 더 많이 먹게 돼. 더 많이 먹게 돼서 계속 농사를 열심히 짓다 보니까 어느 순간 먹고도 남는 양이 생겨요. 이 남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남는 거. 이 잉여 생산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는 화폐를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창고에다가 쌓아두면 분명히 썩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쌀이 이만큼 남는데 옆 동네에 개똥이가 농사를 안 짓고 걔는 사냥을 주로 하는데 지난번에 사냥하고 엄청 멋진 호랑이 가죽을 이제 만들어 놨대요. 근데 쟤는 농사를 안 지어서 쌀이 필요할 테니 내 쌀을 쟤를 주고 내가 그 호랑이 가죽을 얻어오면 내가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물물교환 같은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상업활동 비스무리한 게 일어나면서 빈부격차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빈부격차.
여기서 우리 그런 남는 쌀이라든가 뭐 호랑이 가죽 이런 걸 갖다가 사유재산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재산이 많은 자와 재산이 적은 자로 나뉘게 되고요. 이런 경제적인 격차가 곧 계급의 분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청동기 시대 대표적 규물 비파형 동검과 민문이 토기 농업이 본격화 벼농사 시작 반달 돌칼 그리고 맷돌 농작물 생산 증가 계급이 생겼지 재산도 생겼지 빈부격차가 늘어났어 갈증도 생겼지. 그러면은 지배 계급 중에서도 제일 힘이 센 한 명이 지배자가 되겠죠. 요 시기에는 아직 왕이라고 부를 단계는 아니어서 군장이라고 부르거나 무리의 짱 또는 부족의 짱,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요 군장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요 군장이 왕만큼 힘이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배한다는 걸 얘네들을 납득을 시켜야 돼. 납득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요때가 힘이 좀 고만고만해서 뭔가 좀 이렇게 뼛속부터 뭔가 생각을 바꿔놓고 싶어. 그때 사용했던 사상이 뭐냐면요. 천손 사상이에요. 천손.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니네가 몰라서 그런데 내가 하늘의 자손이거든. 니네가 나한테 대들면 하늘이 노하셔서 너희에게 천둥 번개를 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아울러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데 너희들 말이야. 내가 하늘의 자손인데 너네를 다스리고 있잖아. 너네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 거야. 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천손 사상과 선민 사상을 바탕으로 권력을 더 증대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때 천이라는 게 뭐야? 말 그대로 하늘이라기보다는 뭔가 신적인 존재도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하늘의 자손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뭐를 했겠어? 사람들 앞에 가서 하늘의 이야기를 듣는 제사를 지냈겠죠? 제사를 지낸 다음에 야 니네가 요즘 나한테 까불어서 농사가 안 되는 거래. 농사 잘 되고 싶으면 나한테 복종해.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제사라는 것을 누가 했다? 군장이 담당을 했다라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제사와 정치적 지배자가 일치했던 시기. 정치적 지배자가 제사까지 담당했던 시기를 제정일치사회라고 불러요. 이 시기 대부분의 나라들이 제정일치사회이고 고조선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쌤, 걔 그냥 제사장일 뿐이지 굳이 지배자는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배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그 증거로 지배자의 무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유명한 고인돌이 이때 나오게 돼요. 고인돌. 이제 뭐 모양이 대체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그냥 땅 위에다가 고인돌을 쌓아놨는데 요게요 무거우면 무게가 거의 한 뭐 300톤까지 갔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무거운 돌을요 단순히 내가 죽었을 때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수 있게 한다.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야 나중에 나 80살 100살 돼서 죽으면 그때 나 엄청 무거운 돌 갖다가 내 무덤 만들어줘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왜? 네가 뭔데? 라고 하시겠죠. 이거는 권력이 세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권력이 센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플러스로 돌널 무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널이라는 게 널뛰기 할 때 그런 널빤지 같은 거 있죠. 그런 모양인데 돌로 만들어진 애를 그냥 쌓아놨다. 이 정도로 고인돌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분화가 되고 군장이 출현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분화되면서 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일단 신석기 시대처럼 이 사람들도요. 움집에 살기는 살아요. 움집에 살기는 사는데 그 형태가 조금 바뀌는데 신석기 시대에는 원형으로 만들거나 정방형으로 많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모양으로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근데 이때는 규모가 커지면서 왜 규모가 커지겠어요? 쌀 생산하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더 많이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으로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요. 신석기 시대에는 땅을 조금 파서 약간 반지하 형태로 집을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청동기 시대에 와서는 땅 위에다가 집을 쌓게 된다. 지상가옥화되어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강가나
바닷가에 많이 살았어요. 왜? 물과 흙을 구할 그 자원이 많은 쪽에 살겠다 이런 거죠. 토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요. 구릉지대, 야산지대, 높은 지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동기로 무기를 쓰면서 얘들아 전쟁이 많아지거든요.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많아지는데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여기 이렇게 바다가 있고 여기 산이 있고 봐봐. 여기가 A 부족이고 여기가 B 부족이야. 전쟁이 났어. A랑 B랑. 누가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A가 유리하죠. A가 여기서 바위만 굴려도 얘네는 죽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다 보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점점점 올라가게 된다라는 건 구릉지대라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자, 요 내용을 노래 가사 속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은 비파형 동검 뭐였죠? 청동기로 만든 무기였죠. 검 어떻게 생겼다? 바이올린 모양으로 생겼다.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는 토기를 이야기합니다. 농업이 본격화됐는데 특히 벼농사가 시작되는 거라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이 벼이삭을 베기 위해서 사용했던 반달돌칼. 얘 뭘로 만들었어? 돌칼이죠. 돌칼. 석기입니다. 석기. 신석기 시대에 없고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애고요. 뭐 맷돌도 사용했고 농작물 생산이 증가했다.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이 생겨나면서 그것을 통해서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그게 곧 계급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실게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서 전쟁도 많아지고요. 그 전쟁 상황에서 무기를 뭘로 만들었어? 청동기로 만들었어. 누가? 지배층이. 전쟁 늘어나고요. 이 계급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고인돌의 무덤. 고인돌은 누굴 묻은 거다? 지배자, 즉 군장을 묻은 무덤이다라는 거. 그리고요. 움집에서 살았는데 움집의 모양은 직사각형이었고 지상 가옥화되었고 구릉지대로 올라갔더라라는 거. 신석기 시대랑 구분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구분 꼭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들어가 볼 텐데 쌤이 이 가사를 요것 때문에 또 추가를 했어요.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 뭐가 있는 게 특징이더라? 손잡이가 있는 게 특징이더라. 라는 거. 청동기 시대 대표적 유물 비파형 동검과 민무늬 토기 농업이 본격화 벼농사 시작 반달 돌칼 그리고 맷돌 농작물 생산 증가 계급이 생겼지 재산도 생겼지 빈부격차가 늘어났어 갈증도 생겼지 청동기 금속 무기 만들고 만든 무기 들고 전쟁이 늘고 계급 발생의 증거 고인돌 무덤 근고인돌은 지배자를 묻어 강을 낀 구릉지대 직사각형 몸집 지상 가옥화되었지 조금씩 여기가 고조선 맛집이네 원조 당군의 맛버지하게 주문이요 미송리식 토기 한근해 주시고 미송리식 고조선 제정일치 2인분이요 청동기 시대 정리해봤고요. 넘어가서 고조선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 단군 왕검이죠. 우리 단군 왕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어릴 때 뭐 동화책 같이 전래동화 같이 읽으셨죠. 단군 신화의 내용인데요. 이 단군 신화가 좀 터무니없는 내용이 많아요. 뭐 곰이 사람이 됐다느니 호랑이가 쑥과 마늘만 먹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았는데 요거를 그냥 터무니없는 얘기로만 좀 치부를 해오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역사적인 내용을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역사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어마어마한 고조선에 대한 내용들을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배워볼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고조선은요. 누가 내려왔냐면 환희는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느님은요. 기독교에서 하느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었던 하늘을 뜻해요. 하늘의 신인 하느님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내려왔다. 이거 뭐야?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천손사상. 또는 천손사상. 그리고 또 뭐야? 우리는 하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선민사상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환웅이요. 혼자 내려오지 않고요. 풍백, 운사, 우사라고 하는 신하들과 같이 내려오는데 풍백, 바람, 운, 구름, 우, 비.
왜 날씨랑 관련된 애들을 데리고 내려왔을까? 날씨가 중요했으니까. 날씨가 왜 중요했겠어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농경사회더라. 그쵸? 그 다음 환웅이 내려와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죠. 홍익 인간의 건국이냐. 자, 근데 환웅이 내려와서요, 뭐라고 했냐면,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동굴에 들어가서 햇빛을 보지 않고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으면 인간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이건 뭐냐면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자기가 하늘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부족에게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고 한 거야. 이건 뭘 보여줘? 곰을 숭배하고 호랑이를 숭배했다. 동물 숭배 사상, 토테미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다가 결국 환웅은 누굴 선택했어? 곰이 인간이 된 웅녀와 결혼했죠. 자, 환웅 부족과, 그러니까 천손이라고 주장하는 부족과 곰을 믿는 부족이 뭐 했다? 연합했다. 라는 것을 이 결혼이라는 모습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낳은 것이 바로 그 단군 왕검인데 여러분들 단군 왕검의 명칭이 중요합니다. 단군과 왕검을 나눠서 볼 텐데요. 왕검은 일단 딱 봐도 왕자, 뭐 검, 칼 이런 말 비슷한 게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정치적인 지배자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지닌 사람이죠. 단군은 뭐냐면요. 역사자들이 좀 연구를 해본 결과 이것은 제사장을 뜻하는 단어더라 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은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합쳐진 용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뭘 보여줘? 한 사람이 제사장이기도 하고 정치적 지배자이기도 하다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불렀어? 제정 일치사회다 라고 불렀었죠. 고조선이 제정 일치사회였구나 라는 것을 단군 왕검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고조선 건국신화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캐치할 수가 있는데 다 중요합니다. 다 알아두세요. 자,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요, 요령 지방과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 요령 지방이라고 하면 대충 요 지역을 뜻하거든요. 지금의 중국 땅. 그래서 이렇게 좀 있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기록이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기록보다도 요 시기는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발견된 유물과 유적. 자,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둘게요. 세 가지.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유물.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아마 고조선의 영토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고인돌. 고인돌.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비파형 동검. 세 번째, 손잡이 달린 토기, 미송리식 토기. 요 세 개가 특정 지역에서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봐서 거기가 고조선의 영토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요 미송리식 토기를요 많이들 빼먹어요. 고인돌이랑 비파형 동검은 좀 익숙하니까 잘 찾는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거든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조선의 역사를요, 쌤과 함께 연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요거 연표만 알면 역사 흐름은 다 잡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 굉장히 오랜 시기 동안 얘들아 단군 왕검 시기였어요. 무슨 소리? 얘들아 그 혹시 단군 신화의 결말을 아시나요? 이게 결말을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쌤은 어릴 때 그 책에서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단군 할아버지가요 나라를 아주 잘 통치하시면서 998세까지 사셨대요. 그러다가 천살이 되기 2년 전에 나는 임무를 다 했다라고 하면서 산으로 들어가서 산신령이 되셨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릴 땐 보면서 그냥 와 요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했었는데 커서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진실이 무엇일까 알아보니까 단군 왕검이 한 명이 아니에요. 단군 왕검은 예를 들면 왕이라든가 대통령처럼 그냥 지배자를 부르는 명칭일 뿐이지 사람 이름이 아닌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만 가리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승만부터 해서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단군 왕검이 오랜 시간 동안 다스렸어요.
이거는 지배자의 명칭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시기부터 뭔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왕이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왕. 더 이상 단군한 것만 보이지 않고 왕이라고 하기 시작하는데 왕은 얘들아 뭐야? 한자죠. 우리 배에 왕자 있다 할 때 요런 한자 쓰잖아요. 그렇죠? 한자라는 건 어디서 건너온 용어라는 거야? 중국에서 건너온 용어라는 거야. 중국의 영향을 받고 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조금 더 발전했다는 뜻이죠. 발전하면서 이때가 고조선 굉장히 강성해지는데요. 요 강성해졌을 때 중국에 연이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연. 이 연이라는 나라와 대등할 정도로 잘 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통은 이제 중국이 더 강하다라고 옛날 역사에서는 인식을 하는데 고조선은 연과 대립할 정도로 강성했다. 그리고요, 왕 아래에 관직이 있었대요. 예를 들면 상, 뭐 장군, 대부 이런 관직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의 명칭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다? 관직이 있을 만큼 체계적인 국가였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요, 요 시기에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는데요. 요 어떤 시기에 고조선의 변화가 하나가 나타나는데 철기가 수용이 돼요. 철기.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였어요. 철기는. 정확히 언젠지 모르지만 철기가 수용이 됐는데 문제는 얘들아 철기가 굉장히 단단하고 재료도 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나 아쉬운 점이 뭐냐면 얘를 녹여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녹는 온도가 굉장히 높대요. 근데 요 당시 불을 다루는 기술이 거의 뭐 오늘날로 치면 반도체처럼 굉장한 첨단 기술이었기 때문에 철기를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던 거야. 그래서 수용은 했으나 널리 쓰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요 시기부터 철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뭔가 계기가 있었겠죠?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중국에서 누가 철기를 잔뜩 들고 들어옵니다. 걔가 누구냐면 위만이에요. 별표. 위만은 중국 사람인데요.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그리고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서 고조선에 들어옵니다. 그때 고조선 왕이 요 준왕이었어요. 근데 위만이 와서 준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요 철기를 잘 다룰 줄 아니까 저에게 군사를 좀만 주시면 변방 지역을 가서 방어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준왕이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 그렇게 해라 라면서 군사를 줬어요. 그랬더니 위만이 그 군사를 데리고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준왕을 내쫓게 됩니다. 그러고서 자기가 왕이 돼요. 요 시기를 위만조선 시기라고 부르고요. 철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준왕은 한반도 남부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나라를 차리게 되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수행평가로 잘 나오는 포인트 쌤이 하나만 설명을 해줄게요. 위만조선이요. 중국에서 온 애가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국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나라 고조선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왕이 됐으면 고조선은 중국 역사 아니야? 라는 주장을 갑자기 막 해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아니야, 한국 역사야! 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위만이 들어올 때 옷을 중국인의 옷을 입지 않고 조선인의 옷을 입고 들어왔대요. 이건 뭐야? 나는 조선인이 될 마음을 하고 왔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머리부터 옷, 발끝까지 전부 다 조선인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두 번째, 위만이 중국인으로서 뭔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나라를 세우고 싶었으면 나라 이름을 바꿨겠죠. 뭐 위만국 이렇게. 근데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그대로 갖고 갔거든요. 이건 뭐야? 기존에 있던 조선을 아예 변혁시키고 싶진 않았던 거지. 그냥 쭉 갖고 가면서 나는 왕만 되고 싶었던 거야. 권력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나라의 역사의 흐름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수행평가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이 위만조선 때요, 고조선이 굉장히 발달을 해요. 왜 발달하냐면 요때 위만이 중개무역을 하게 되거든요. 중개무역은 뭐냐면 요 당시 중국에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연나라 멸망하고요. 요때 한나라가 들어서고 고조선이 있고 여기 한반도 남부에 진이라고 해서 이 준왕이 세운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요 한이랑 진이 서로 교역을 하고 싶은데 교역을 하려면 고조선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라고 하지만 요 시기 기술로는 요 바다를 못 건너요. 그래서 고조선이 뭐라고 하냐? 한나라 남부로 가고 싶으면 돈 내. 진나라 한나라로 가고 싶으면 돈 내. 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문지기처럼 돈을 받아 챙겼던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누군 화났겠어? 얘는 화났겠지. 아니 뭐 하는 것도 없어서 돈만 받아먹고 열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때 한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한나라에서 가장 강력했던 황제 한무제였어요. 한무제가 고조선을 침입해 오는데요. 고조선이 되게 잘 싸워요. 1년 동안 버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내분이 발생해요. 항복하자는 파와 끝까지 싸우자는 파가 싸우다가 결국은 수도인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 중요한 거 한번 짚어보자면 중국의 연과 대립했던 거, 그러나 멸망시킨 건 연이 아니라 한이라는 거 구분하시고요. 왕의 명칭을 사용했고 관직도 있었고 이거는 뭘 의미한다? 체계가 잡혔다는 걸 의미한다. 또는 중국과 교류했다는 걸 의미한다. 위만이 철기 갖고 오면서요. 본격적 수용이에요. 철기 이미 그 전에 들어왔다는 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위만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중개무역으로 번성했으나 한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된다. 요거 잘 살펴보시고요. 넘어가서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그 지역을 지배를 하겠죠. 근데 한나라도 영토가 너무 넓다 보니까 막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긴 좀 그래. 그래서 대충 뭔가를 설치하고 돌아갔어. 그게 뭐냐면 한나라의 군현이라고도 부르고 그 군현이 4개라서 한사군이라고도 불러요. 4개의 군현을 설치하고서 그냥 대충 우리 땅이야 건들지 마 하고 그냥 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고조선에 8개의 법밖에 없었는데 한나라가 통치를 하려다 보니까 법 조항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서 사회 풍습이 각박해졌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선택지로 나올 수 있는 용어니까 잘 봐두시고요.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군장 둘이 합쳐 외쳐 재정일치 철기문화 수용어 나도 파워업 만주 한반도 북부까지 넓은 영토 확보하지 기원전 194년 위만이 들어와 위만 조선 세웠고 중개무역했지 한나라가 있어 고조선 침략한 한무제가 있어 고조선 멸망한 1년을 버텼지만 지배층 분열 왕검성 함락 기원전 108년 한나라 설치 한군현 한사군 늘어난 법률 조항 사는 게 힘들고 우리 고조선 생활 모습 중에 이 8조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초의 국가라서 무시하지 마라. 법이 있었던 나라다라는 거죠. 8조법 실제 사항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배상하게 한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다치게 하면 안 돼. 사람의 생명을 중시했구나. 근데 얘들아, 생명을 중시한 게 오늘날처럼 인권,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이런 입장이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노동력이었기 때문이에요. 노동력을 중시했다. 그리고 곡물이라는 점에서 뭐를 알 수 있어? 농경사회였구나, 농경이 기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요. 자, 남의 물건을 훔친다. 네 물건, 내 물건 구분이 있어요. 사유재산을 나누었구나, 인정해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노비로 삼는다. 그냥 지배층, 피지배층이 아니라 노비까지 있어. 뭔가 신분제라는 게 있었구나 라는 거. 속죄를 하려고 하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야 돼. 전,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뭐야? 화폐도 쓰이긴 쓰였구나 라는 거. 그 다음, 부인은 정숙하고 신의가 있어서 음란하지 않았다. 이건 뭐야? 여자들이 정숙해야 된대. 음란하면 안 된대. 이건 뭐냐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사회가 이때부터 형성이 되었구나 라는 모습까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남 죽인 자 사형 개인 생명 보호 남 다치게 한 자 곡물로 갚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가 되고 용서받으려면 50만 전 내고 세계만 전해지는 고조선 8조법 통해서 알 수 있는 팩트 기억해 노동력 생명 중시 농경사회 중시 사유재산 보호 노비 존재 화폐 사용 그래서 8조법 내용들은 사실은 이거 읽을 줄만 알면 유추해내기는 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쓱 보시고 문제 한번 푸시면 쉽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서 가사를 통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단군은 제사장을 뜻하고 왕검은 정치 군장을 뜻하는데, 그럼 단군 왕검은 뭐다? 제사와 정치가 일치하는 재정일치 사회를 보여준다.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조금 더 힘이 세졌는데요. 만주와 한반도 북부까지 걸친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된다. 요거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중요하니까. 영토를 알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비파형 동감. 하나 더 뭐 있었어? 고인돌 있었고, 여러분들 잘 빼먹는다고 한 거 뭐 있었어? 미송리식, 독이 있었어요. 요거 3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위만이 기원전 2세기경에 들어와서 위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요거는 우리나라의 역사다라는 거. 중개무역 어디 사이에서? 한과 한반도 남부의 진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해서 쏠쏠한 이득을 봤으나 결국은 한나라의 침략을 받았다. 멸망했고요. 요 내용은 다 멸망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한나라가 고조선 멸망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 한 군현을 설치했고, 그게 4개라서 한 사군이라고도 부른다. 요건 학교 선생님이 선택하시는 명칭 따라서 외우시고, 한나라가 지배하면서 법률 조항이 늘어나서 사는 게 힘들어졌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8조법의 내용. 남을 죽인 자는 사형한다. 생명을 보호했구나.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갚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가 되고, 용서받으려면 돈을 내야 되는 모습. 그래서 8조법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생명을 중시했는데 그것은 인권 때문이라기보다 노동력이었기 때문이다. 농경사회였다. 곡물로 배상한다는 점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노비라고 하는 신분이 존재했구나. 그리고 화폐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반복되는 가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군장, 둘이 합쳐 외쳐 재정일치. 철기문화 수용원 나도 파워업. 만주 한반도 북부까지 넓은 영토 확보하지. 기원전 194년 위만이 들어와 위만 조선 세웠고 중개무역했지. 한나라가 있어 고조선 침략한 한 무죄가 있어 고조선 멸망한 1년을 버텼지만 지배층 분열, 왕검성 함락. 기원전 108년 한나라 설치, 한군현 한사군. 늘어난 법률 조항 사는 게 힘들고. 여기가 고조선 맛집이네 원조 당군의 맛버지하게 주문이요 주문이요. 미송리식도 기한근에 주시고 미송리식 고조선 재정일치 2인분이요 인문이요. 남 죽인 자 사형, 개인 생명 보호. 남 다치게 한 자 곡물로 갚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가 되고, 용서받으려면 10만 전 내고. 세계만 전해지는 고조선 8조법 통해서 알 수 있는 팩트 기억해. 노동력 생명 중시, 농경사회 중시, 사유재산 보호, 노비 존재 화폐 사용. 자, 오늘은요, 청동기 시대와 그때 형성된 고조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만큼 쉽다고 생각해서 실수도 잦은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대충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쌤이 강조했던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래요. 복습하실 땐 다시 한번 열곡뮤직의 노래를 통해서 가사 쭉 훑어보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